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부터 휴가가 시작됐지요. 오늘은 뭐들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길을 나서는 사람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또 내일 나서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운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연휴 첫 휴일에 녹음을 하는데요. 왜 지금 하냐면 연휴가 길잖아요. 길어서 조금 긴 시간에 공부들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굉장히 궁금하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최근에 우리 회원들,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회원들이 24분인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지 말을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것은 본인들의 개인 선택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왜 그런 거니? 주택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려면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임대사업자 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내도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피스텔을 운영해서 또는 상가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가,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그것은 일반 임대사업자하고 주택임대사업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어떻게 여기 그림 예쁘죠? 이 정도 집을 좀 임대하면서 살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다녀왔었는데 제주도에 이런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강릉 송정해수욕장 앞에 제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이용을 하는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 들어오면 그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강릉에 가신다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대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임대 사업을 정리하는데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세무 부가가치세 끊어주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경우 그런 것을 임대 사업자라고 말합니다. 일반 과세죠. 이것은 우리가 그 과세, 비과세, 또 면세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세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여기 범위가 크니까 제가 저한테 막 따지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과세예요. 부가가치세를 내요. 모든 우리가 거래 관행에 있어서 사고 파는 모든 물건은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나라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게에서 물 한 병을 사 먹어도 또는 과자 한 봉지를 산다 하더라도 또는 담배 한 각을 산다 하더라도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거기에는 모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가 포함되죠. 지난 정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어요. 증세 없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았고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표일 때 한나라당 대표일 때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갈라지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번 정권에 들어서서도 대선 공약 때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도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보유세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당 일각에서 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보유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경제부총리도 보유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하면서 아무튼 에드빌론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띄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도 복지 없는 정책을 얘기했는데 지금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많은 세금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료보험 확대했다든지 또 군인들 월급을 올려준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공공시설 공영제를 도입한다든지 다 이제 세금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후에는 또 이렇게 증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공산품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는데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의식주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의는 뭐예요? 옷이잖아요. 근데 이건 공산품이라서 모든 공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공산품이라서 의에는 100%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식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팔을 때 1차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농산물 가공해서 포장했다든지 하여튼 사람의 손을 한번 타서 가공이 됐을 때는 그것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물론 1차 농산물 쌀, 보리 포장을 한다 하도 그것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도 모든 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의는 이제 공산품이니까 부가가치세 붙지만 식과 주에 있어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붙이면 매입 금액이 너무나 올라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가난한 분들 같은 경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택에 있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상가를 한다든지 또는 오피스텔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서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비과세 부분이 이 주택임대사업자죠. 그래서 비과세라고 하니까 세금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비과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부합해야만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이제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차후에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서 먼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행하지 않았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을 다시 과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4년간 임대를 주지 않았었을 때는 혜택을 받은 세금을
토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를 구분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조항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검토를 더 한번 해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우리가 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정부 정책입니다. 제가 파리 부동산 대책의 전략에서도 한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정부 정책인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는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담당하는 주택 정책에 관해서 임대 시장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임대 시장이 포괄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수면 아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요, 모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과세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금 정의입니다. 세금 정의, 조세정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집 하나 있는 거, 방 한 칸 있는 거 그냥 임대를 놓고 그런 거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부 정책은 조세 정의를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통계가 부정확해요. 임대주택에 한해서. 그래서 이번에 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그 주택임대 사업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파리 대책에 나온 것이 주택 억제 정책이잖아요. 주택 억제 정책.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다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라.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도록 정부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과세정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정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주택자가 내년 3월 1일까지 집을 팔지 않는다든지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주택이면 무조건 내주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최근에는 2주택까지는 봐주고 뭐 3주택까지는 내겠다 그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자기 소득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4대 보험료 인상과 또 이제 임대소득을 통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소득세를 내는 부분이 이렇게 좀 부담으로 오겠죠. 특히 건강보험료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10월 달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추석 전에 하기로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 부분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4대 보험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기존 의료보험 인상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좀 완화되는 적용을 할 걸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선택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 뭐야,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 공무원들, 아니면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 또 뭐,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는 좀 손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기관장의 허락을 맡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무튼 이제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선택할 때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일반 주택 임대 사업과 준공공 임대 사업을 주택 임대 사업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 임대 사업 그것을 단기 임대 주택 사업이라고 하고 준공공 임대 사업을 장기 임대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주택 임대 사업은 4년 의무 기간이 주어지고요. 준공업 임대 사업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혜택을 주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데 어떤 혜택을 주냐면 양도세에 있어서 일반 주택 임대 사업은 최대 40%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감면해 주죠. 양도세를. 그런데 이제 준공공 임대 사업은 10년 임대 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이것은 이제 몰라요. 8년으로 또 줄을지까지는 그건 아직 확실치 않은데 지금 아마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인 주택 또는 6억 이하여야 되고 또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 후에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매입한 주택에 한해서 준공고 임대주택의 혜택을 양도소득세 혜택을 줍니다. 물론 일반 주택 임대 사업도 똑같아요.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가 또 있죠.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요? 집을 팔고 난 다음 2달 안으로.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언제 내요? 매달 6월인가 내요. 6월에. 그래서 소득세는 자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과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받는 세금 수익들 뭐 자기가 강의를 한다면 강의료 또는 책을 썼다면 뭐 인세 또는 임대를 놓았다면 임대 소득에 대해서 전부 합산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단기 임대 주택에 등록을 했다면 4년 임대 시에 30%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 시가 6억 이하 또 85제곱미터 이하인 한 채 이상일 때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준공공 임대주택은 75%를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조건은 단기 임대주택이나 똑같습니다.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 최초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단기 임대 주택에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세요. 이게 단순하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다만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초 취득한 것, 미분양 주택을 샀다든지 지금 이제 건설 지어가지고 최초 분양했던 다세대든지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그리고 준공공 임대 주택에서는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를 한다면 85%까지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도 또 감면해주죠. 재산세는 언제 내요? 재산세는 7월달하고 9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냅니다.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7월달에 한 번에 내고요.
10만 원 이상이면 전반기는 주택분에 한해서, 하반기는 토지분에 한해서 나눠서 이렇게 두 번 내는데요.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에 한해서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50% 감면해주고요. 또 50에서 85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5% 감면해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이하이면 24평까지는 50% 감면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전용 면적 60제곱, 24평에서 34평 이하는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준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세분되어 있는데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일 때는 50%를 감면해주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제곱미터, 18평에서 25평까지는 75%, 그 다음에 24평에서 34평까지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것만 해도 금액이 좀 클 것 같아요.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냅니까? 12월 달에 냅니다. 12월 달에 내는데요. 9월 말까지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에 세금 나는 거죠. 그 세금을 뭐 이렇게 합해서 계산을 합니다. 세금에는 항상 누진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종합부동산세가 그 과세 기준이 4천만 원인 사람하고 그 4천만 원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8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뭐 200만 원이죠. 근데 이때는 200만 원이 아니에요. 누진이 붙어요, 누진이. 그래서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개별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개별로. 합산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억 이하인 아파트, 부동산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투자자들은 굉장히 잘 알 건데요. 하여튼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취득세, 아까 좀 이 얘기를 했죠.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 다만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24평 이하 때는 50% 감면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채 이상일 때는 한 채일 때는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자기 집 자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채인데 5년 이상 보유하면 이게 이제 또 세법하고 주택임대사업법하고 또 달라요. 주택임대사업법에서는 아까 얘기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단기는 4년 보유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4년 동안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에서는 또 달라요. 재산세가 5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0제곱미터 이하는 100%고 24평 60제곱미터 이상은 50%, 그 다음에 34평 이하는 25%만큼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5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매해 이렇게 감면해 줬던 것을
합산해서 다 다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는 사람들을 설명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십시오. 40제곱미터 면제, 60제곱미터 이하 50% 감면,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25% 감면, 그 다음에 그 공공임대주택은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그 다음에 75제곱미터 아니 65제곱미터는 75% 감면,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는 50% 감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소득세, 아까도 이제 소득세 얘기했지만, 2016년까지는 30%만 감면해 주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현 기준 시가를 6억 이하일 때 감면해 준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소득세, 취득, 소득세를 얘기 안 했군요. 소득세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도 이제 감면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산 배제 시 공시가격이 6억, 그리고 지방은 3억 이하일 때 합산 배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했죠. 일반 다주택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중과. 그래서 투기지역에는 일반세 플러스 20%, 투기과열지역은 일반세 플러스 10% 이렇게 다 과세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를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 사업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번 그림으로 나가는데요.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한 40%까지 공제해 주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다음에 임대시 50%, 뭐 이런저런 양도소득세, 또 10년 이상 임대시는 70%를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2017년까지 매입한 10년 된 임대주택 시 100%를 또 면제해주겠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한번 잘 이거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로 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주택임대사업자법에는 4년을 보유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데 4년 보유해야 되는데 재산세 혜택을 보려면 5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양도소득세를 벌려면 6년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6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이 8년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대책이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처음에 등록할 때 나는 단기로 할 거다, 나는 장기로 할 거다 선택해야 되거든요. 한번 선택하면 못 바꿔요. 못 바꿔. 근데 이번 정부에서 단기로 했던 사람들이 장기로 선택하도록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좌파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애원을 위한 실전반 수업 때 우리 회원들 한 120명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점이 있죠. 단점. 우리가 뭐 주택임대사업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장점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못했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의무기간이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세금 혜택을 보려면 단기는 5년에서 6년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10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 그런 의무 준수 기간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단기 4년을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 이익을 본 걸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잘못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취해진다. 이 부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소득세 증가가 예상이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소득세를 제가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거냐면 이제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 다니고 그래서 제가 피부양자로 의료보험이 올라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사업자로 나와서 의료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돼서 이렇게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가 있죠. 이게 좀 머리가 아픈데 임대료를 연 5% 이내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2년 계약했는데 1년만 살고 나갔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한테도 5%밖에 인상을 못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해보니까요. 5% 인상 저한테는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집을 임대해 놓고 전세든 월세든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임대가 2년 놓았는데 한시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서 자동갱신돼요. 자동갱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물건에 한해서는 특약사항에다가 1년 후 임대료 5% 인상 그렇게 써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잊어먹어도 관계없고 당연히 이제 그것이 규약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래서 5% 인생 다른 사람들은 많은 불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갭 투자하는 사람들 전세금이 많이 오를 때는 전세금을 못 올리는 상황이 생겨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5% 상한제를 두면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극단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월세 전환율이 4.7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월세와 보증금 합해서 월세도 올리고 보증금 오를 때는 연 4.75%밖에 못 올린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1,500을 올린다면 월세를 깎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와 일반 임대를 간단하게 보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이 되죠. 주거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근데 일반 임대사업자는 뭐예요? 상가, 사무실, 뭐 업무용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에는 블로그라든지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보고 한번 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손쉬운 것은 민원 24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시군구 주택과에서 해요. 시군구. 필요한 서류는 기존 건물일 때는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아니면 민원 24시에서 한다면 스캔해서 그 첨부 서류를 붙이는 곳에 있어요. 그쪽에 붙이면 됩니다. 왜 그러니 그 집이 내 집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근데 신규 물건은 뭐 어떻게 돼요? 신규 물건은 계약서만 가지고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똑같이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주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같은 의미에서 민원 24시에 신청할 때는 이것도 그냥 스캔해서 첨부 파일로 붙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그 물건을 취득한 6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사실은 기존 주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할까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고요. 또는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를 갈 때는 면세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구청에서 발행해 주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구청에서 발행해 주고 그 다음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임대사업 개시일로 2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도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감면 신청은 언제 할까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초주택, 미분양주택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면 이것은 꼭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보면 로바자 1, 2, 3 이렇게 써 있어요. 최근에는 2번을 씁니다. 작년에는 3번을 썼어요. 2번을 씁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2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한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임대조건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등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청과 민원 24시에 양쪽에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하고 등록증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해서 교부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건 기존 주택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존 주택은 본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한다면 등록증, 등기부 등록증 혹시 또는 매매계약서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에 가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민원 24에서 하도 되죠. 신청을 하면 등록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 하냐? 주소지 관할시 군구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다면 수원시 장안구청 주택과에 가면 되고요. 여러분이 경기도 안성시에 살고 있다면 안성시청 주택과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수령해야 됩니다. 등록증. 이렇게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있는 실전님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등록을 해서 이렇게 등록증을 발행을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 주택임대차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어디를 가요? 관할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그러면 세무서에 가면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등록증을 주고 며칠 후에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찾아오라고. 또 민원 24시에서 하면 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발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정하면요 그 자리에서 해줘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휴가 내야 되잖아요. 휴가. 좀 이거 사업자 등록증 내는데 결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바로 처리가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며칠 후에 오라고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 어떤 회원이 노원구청 가봤는데 노원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청서가 막 한 2, 30cm 쌓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한 번에 처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봅시다. 여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딱 나오잖아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그리고 품목의 주거용 건물 임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다. 아까 이제 제가 과세와 비과세 설명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차 이렇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산 집을 임대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표준계약서 2번을 사용한다는 거 꼭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표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 와서 보면 서식 카페 메뉴에 보면 서식에 우리 학인님 올려놨어요. 샘플을. 그래서 그걸 쓰면 되고 부동산 연락하면 부동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연락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쓰는 계약서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요. 그걸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려면 그 사람들이 잘 못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몇 번 써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게 써도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자기 도장에 찍지 않고 그것은 부동산에서 많이 쓰는 조립식 도장으로 찍어도 됩니다. 다만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스캔해서 등록할 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합산 배제 신청할 때 또 거기다 임대사업 임차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사항만 좀 자세히 정확하게 쓰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조건 신고를 하죠. 임대차 계약서를 썼으니까 자기 관할 주소지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건 민원 24시에서 하면 됩니다. 이제는 구청 안 가도 돼요. 민원 24시에서 최근에 민원 24시가 개편됐어요. 그래서 옛날 걸 쓴 사람들은 옛날 것이 눈에 많이 익어서 최근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최근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보면 주택 임대 쓰면 키워드를 쓰면 딱 나와요. 그래서 조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민원 24시에서 조건 신고를 하는데 이때 뭘 하냐면 아까 이제 등록한 거 내가 집을 하나 샀다든지 그것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맨날 할 때마다 등록해야 돼 이거 할 때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는 거 그것을 하고 싶다면 항시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등록하고 사고 난 다음에 등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했으면 이제 또 세무서에도 또 등록을 해야 되죠. 세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에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주택임대차 등록 신청을 하는데 내 주소지 관할에다가 등록을 하고 아니 그게 반대입니다. 뭐 내 주소지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있는 도시구청에다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돼요. 다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항시 주택을 하게 되면 주택을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려면 그 물건에 한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구청의 민원 24시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또 다시 조건 신고를 해서 그 물건 관할 구역에 구청에다 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신고할 때는 한 번 했으면요. 추가만 하면 돼요. 추가 새로 하지 말고 추가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제가 여기 이제 잘못 썼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할 시군구 소재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게 잘못 썼습니다. 제가 한번 잘못 썼어요. 이걸 여기에 관할 물건 소재지 아이고 어렵네요. 물건 소재지 어디다가요? 물건 소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물건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것도 민원 24시로 하면 돼요. 민원 24시. 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다시. 부동산,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신청. 이것은 어디서 해요?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돼요. 혹은 세택서에다 해도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9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금년은, 이게 9월 30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신청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은 이런 게 왔을 거예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또 이거 세택수나 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정 어려우면 제가 보기에는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도 한가의 방법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냥 세무사 저를 일 봐주는 세무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주택임대사업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 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10월 14일 날 인테리어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 도전자님이 청주에서 와요. 그분은 1톤 탑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 1톤 탑차 안에 셀프 수리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카페에 와서 8월 달에 공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이분 강의 무지무지 열정적입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 와서 강의하는 사람들 토탈 털어서 도전자님만큼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작은 팁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판 고르는 방법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콘크리트 못을 박는 방법 아니면 콘센트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아주 세세한 거 문에는 어떤 페인트를 발라야 되고 베란다는 어떤 페인트를 발라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줄 거니까요.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셀프 인테리어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부동산과 세금 10월 27일 이날이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우리 카페 회원 새싹반 27기인 배짱님이 계십니다. 배짱님은 세무사 겸 회계사고요. 현직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오늘 제가 강의했었던 주택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새싹반 40기 자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츠 카페에서 새싹반 40기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이 혼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이 안정이 돼서 가격이 오를 때 집을 삽니다. 잘못하면 꽃게 사죠. 선수들은 이렇게 혼란기 때 삽니다. 부동산의 가장 왕도는 뭐예요? 싸게 사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구도 먹죠. 제가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 파는 거. 자기가 목표했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부동산 억압 정책이 올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에서 살지 발바닥에서 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무릎과 허리 사이에서 사면 된다. 그럼 무릎과 허리 사이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물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가격에 15%만 싸게 사면 굉장히 싸게 사는 겁니다. 15% 싸게 못 사요. 4억짜리를 15% 싸게 사면 얼마예요? 6천만 원 싸게 사야 되잖아요. 3,400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사면 제가 보기에는 무릎과 허리 사이에 쌀끔 매입할 겁니다. 왜 그런 거니? 4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자, 이제 마칠까 합니다. 벌써 강의에 현재 50분이 됐는데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멀리 이동하시가 될 텐데 음주운전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요 제가 운영하는 팟빵에도 올라갑니다. 팟빵 한번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팟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운영 진행을 있는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도 올라가고요.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 파리 부동산 대책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대담 방송이 있었고요. 또 지금 단독으로 3번에 걸쳐서 또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연휴 때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